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28배 결혼해서 이제 31. 주변 친구들은 벌써 둘째까지 낳고 육아에 정신없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그 기쁜 소식이 없었다. 처음 1년은 괜찮았다. 신혼이니까 둘이 좀 지내봐라.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즘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말은 늘 웃으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가시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군대도 1급으로 다녀왔잖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알았다. 문제는 나라는 것. 며느리인 나에게 있다는 것. 명절 때마다 지옥이었다.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 아직도 소식 없어? 병원은 가봤어? 요즘은 좋은 치료법도 많다던데. 모두의 관심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시선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다. 시누이는 대놓고 말했다. 언니, 우리 오빠 씨는 괜찮은 거 확인했어?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한가 봐요. 애를 통 안 가지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느새 동네에서 소문난 불임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길을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병원을 권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병원 좀 데리고 가봐. 요즘은 불임도 다 치료된다잖아. 남편은 그때마다 알았어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나에게는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좀 참아라고만 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은 언제나 나 혼자에게만 향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다. 시댁일도 빠짐없이 챙겼고 명절 준비도 내가 앞장섰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었고 시아버지 건강도 늘 신경 썼다. 혹시라도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애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 남편 월급으로 옷 사입는 주제에. 내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다. 그날도 그랬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옆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쌍둥이 낳았다던데. 복도 타고나는 건가 봐. 식탁에 놓인 국그릇을 보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슴이 아렸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병원 같이 가볼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괜히 쓸데없는 돈 쓰지 마. 때가 되면 되는 거야. 그 무심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때 몰랐다. 남편의 그 태도가 시댁의 그 구박이 모두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전화를 하셨다. 오늘 점심 뭐 해놨어? 아버지 약은 챙겼고. 마치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듯 매일같이 확인하셨다. 주말에는 더했다. 시댁에 가면 온종일 부엌일이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남편은 아버지와 바둑을 두는데 나 혼자 쉴 틈이 없었다. 언니는 원래 집안일 잘하잖아요. 시누이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당화됐다. 시어머니는 내 지갑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진짜로 내 통장 내역을 확인하셨다. 이게 뭐야? 옷도 샀어? 백화점에서? 3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샀을 뿐인데 마치 엄청난 사치를 부린 것처럼 말씀하셨다. 애도 없으면서 자기 치장할 생각만 하네. 그 돈이면 보약이라도 사 먹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심지어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네. 애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죄가 되는 시절이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태도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할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엄마도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외롭게 했는지 남편은 몰랐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내 화장품을 뒤지셨다. 이게 얼마짜리야? 10만 원? 미쳤어? 그건 1년에 한 번 사는 기초 화장품이었다. 나도 직장을 다니며 번 내 돈으로 산 거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조차 사치였다. 시집와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물쓰듯 하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가 너무 심해.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왜 이래?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한테 대들지 마.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시누이 남편은 칭찬을 받고 시동생 와이프는 귀여움을 받는데 나만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우리 큰며느리는 참 복이 없어. 애도 없고. 친척 어른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다. 그날도 또 시작됐다. 며느리, 너 요즘 또 뭐 샀어? 택배 왔던데. 단지 인터넷으로 양말 몇 켤레 산 것뿐이었다. 아, 그냥 양말이요. 양말도 돈이지. 돈 아껴야 나중에 애 낳고 키우지. 나는 대답도 하기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열쇠로 들어오셔서 내 옷장을 뒤지신 것이다. 며느리가 돈을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옷장이 엉망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어. 내 옷장을 뒤졌다고.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엄마가 왜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정상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며느리, 편들어주지 않는 남편, 존중받지 못하는 나 자신.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구박과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남편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침묵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년 동안 불임 여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했다. 시댁의 구박도 남편의 무관심도 이제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보기로.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부인과를 찾았다. 접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다. 만약 정말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죄인처럼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진실을 알아야 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그리고 몇 가지 추가 검사.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다. 부인,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정상이고 자궁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임신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씀하셨다. 나는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다. 4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의심과 비난이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부인 4년이나 되셨으면 배우자분 검사도 필요합니다. 불임의 원인은 남성 쪽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왜 한 번도 자기가 검사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남편에게도 검사를 받자고 말하기로.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검사 결과 나는 정상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검사 받아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멀쩡한 건 어떻게 알아? 나도 검사 받았으니 당신도 받아야 공평하잖아. 남편은 화를 냈다. 야, 남자가 그런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데. 나는 안 가. 그 반응이 더 의심스러웠다.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걸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4년 동안 나만 의심받았어. 이제는 당신 차례야. 검사 안 받으면 나 집 나갈 거야.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병원에 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남편분 정자 검사 결과가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무정자증이요? 그게 뭔데요? 내가 물었다. 정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의사 선생님이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했다. 그런데 남편분 차트를 보니 2년 전에도 같은 검사를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2년 전이요? 네,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기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결과였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남편은 2년 전부터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때부터 남편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를 불임 여자로 만들어 놓고 시댁의 구박을 묵인했다는 말인가? 당신,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해봐.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2년 동안, 아니 결혼 후 4년 동안 나는 무엇이었던 걸까?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동네에서 불임 여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살았던 그 세월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남편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나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남편의 대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 충격은 걱정하면서 매일 죽을 만큼 고통받는 아내는 생각도 안 했다는 말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의 무정자증을 알고 난 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4년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남편이 통장을 숨기던 모습, 월급날만 되면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하던 모습, 그리고 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막던 모습. 어느 날 남편이 씻는 사이 조심스럽게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그곳에서 통장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내가 아는 월급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펼쳐봤다. 매달 50만 원씩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고 있었다. 입금 내역에는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남편은 결혼 후 4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자기 친정에 송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해보니 4년이면 2,400만 원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명절 때마다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보낸 기록도 있었다. 나는 명절마다 시댁에 용돈 50만 원씩 드렸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모르게 자기 친정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통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디서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가 중요해? 4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친정에 돈 보낸 게 중요하지.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셔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긴 거야? 우리 둘이 벌어서 사는 건데. 말하면 너 싫어할 것 같아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인가. 더 따져 물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친정에 돈 보내는 건 이해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숨긴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매일 내가 돈 쓴다고 뭐라 했잖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계속 물었다. 당신 엄마는 알아? 당신이 친정에 돈 보내는 거?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친정에 돈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나만 모르게 하고 오히려 내가 돈을 쓴다고 구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 집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아?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야 당연히 내 명이지. 아니, 내 명이야.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3년 전에 마련한 집이었다. 당시 남편이 내가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집 구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 5천만 원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다. 뭐? 남편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기억 안 나? 결혼할 때 내가 적금 깬 거. 그걸로 전세금 일부 넣고 나머지는 내 명의로 대출받았잖아. 대출금도 내 월급에서 매달 나가고 있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내가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알았든 몰랐든 이 집은 내 명이야. 그런데 당신 엄마는 아들이 장만한 집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그 착각을 바로잡지 않은 건 괜히 시댁과 마찰 생기기 싫어서였어. 그런데 이게 뭐야?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능력 있어서 결혼 3년 만에 집을 장만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더 무시했던 것이다. 집도 우리 아들이 마련한 건데 며느리가 뭘 했다고.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4년 동안 나는 뭐였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정자증도 내 탓으로 돌리고 돈은 몰래 친정에 보내고 내 돈으로 산 집은 당신이 산 것처럼 둔갑시키고. 나는 대체 뭐였냐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4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덮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모든 걸 끝낼 때였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 2년 전 검사 기록, 친정으로 송금한 통장 내역,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했다. 이혼을 결심한 뒤 나는 시댁에 마지막으로 가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고 떠나야 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살 수는 없었다. 주말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말? 4년 동안 저를 불임 여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식탁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산부인과 검사 결과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도 애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네, 애가 없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아드님 검사 결과입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아드님은 2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2년 전 검사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야,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다. 2년 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왜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아드님 통장 내역입니다. 결혼 후 4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친정에 보낸 기록이에요. 명절 때마다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보냈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넌 그걸 몰랐어? 당연히 몰랐죠. 아드님이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아들이 효자라서. 효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효자가 아내한테는 거짓말만 했네요.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래도 오빠가 친정에 돈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아내 몰래 숨기고 아내가 돈 쓴다고 구박받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잘못 아닌가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시아버지가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명의자가 며느리 이름이네. 네, 제 이름이에요. 제 결혼 전 적금 5천만 원과 제 명의 대출로 마련한 집입니다. 대출금도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드님이 장만한 집인 줄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저를 더 깔보셨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4년 동안 저를 불임 여자로 만들고 돈 쓴다고 구박하고 맘대로 제 옷장을 뒤지고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할 겁니다. 뭐? 이혼?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네, 이혼이요. 4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아드님이 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 짐 싸서 친정으로 가세요. 친정에 그렇게 효자하고 싶었으면 거기 가서 사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도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요? 4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하실 때는 용서가 뭔지 아셨나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시댁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후련한 눈물을 흘렸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남편 측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무정자증을 숨긴 것, 아내 몰래 친정에 송금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4년간 아내에게 불임의 누명을 씌운 것. 변호사는 이건 정말 명백한 케이스라며 고개를 저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몇 번이나 합의를 요청했다. 시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기회는 4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짐을 싸서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팔기로 했다. 거기서 보낸 3년의 기억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매일 시댁 눈치를 보며 불임 여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던 그 공간을 떠나고 싶었다. 새 출발을 위해 헬스장도 등록하고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다. 퇴근 후 친구들도 자주 만났다. 결혼 후 시댁 눈치 때문에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다. 너 완전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어. 친구들의 말이 정말 기뻤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팀장을 만났다. 김민수 씨.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저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전 와이프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헤어졌죠. 그래서 아픔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내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다. 무정자증, 시댁의 구박, 4년간의 거짓말.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신 게 대단해요. 그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남자. 내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김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었다. 조건 좋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드물죠.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그가 프러포즈를 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제가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혼 후 6개월 나는 임신을 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 남편이 속삭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4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입덧이 심했지만 행복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보며 남편과 함께 웃었다. 우리 아기 얼마나 예쁠까? 당신 닮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남편의 말에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전 남편과는 달리 김민수 씨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 산부인과 검진도 빠짐없이 따라왔고 태교에도 적극적이었다. 우리 아기한테 책 읽어줘야죠. 밤마다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남편을 보며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했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 아니,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기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셨다. 며느리, 우리 손주 태어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따뜻한 말씀이 가슴을 적셨다. 이렇게 다정한 시댁도 있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나는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다. 전 시댁과는 정반대였다. 여기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주셨다. 애 낳으면 힘들 텐데 산후조리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예쁜 딸을 낳았다. 3.2kg의 건강한 아기.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우리 딸,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남편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공평하구나. 4년간의 지옥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국이 찾아왔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지옥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남편은 퇴근 후 매일 들러서 아기를 보고 갔고 새 시어머니도 몇 번이나 방문해 주셨다. 우리 손주 천사네 천사야. 행복한 날들이었다. 퇴원하는 날 산후조리원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나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딸아이는 새하얀 속삭이에 쌓여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기요, 혹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 시어머니였다. 그 옆에는 전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있었다. 그들도 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전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손에는 산후조리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아, 그들도 누군가 문병을 왔구나.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전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 품에 안긴 아기에게 고정됐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저게. 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기를 품에 더 가까이 안았다. 네, 제 딸이에요. 3.2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리는 그녀를 전 남편이 부축했다. 어떻게? 당신이?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재혼했어요. 그리고 임신했고 출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불임이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을 것이다.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그게.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4년 동안 나를 불임 여자로 몰아세웠던 그들. 이제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다. 전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미안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다.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4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 탓하기 전에 진실부터 보셨어야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4년 동안 저를 불임 여자로 만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제 옷장까지 뒤지셨잖아요. 그때는 왜 진실을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저 4년 돌려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 눈물, 자존감 다 돌려주실 수 있어요? 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말 몰랐어. 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줄. 2년 전부터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죠. 어머니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하셨죠. 시누이가 변명했다. 우리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자존심?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자존심 지키려고 아내를 희생시켜도 되나요? 그게 남자예요? 바로 그때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다. 로비로 들어오던 남편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내 곁으로 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만났어요. 남편은 전 시댁 식구들을 보더니 상황을 이해한 듯 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 와이프와 딸 정말 예쁘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전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며느리는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아들에게 있었으며 그 아들이 거짓말로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그럼 저희는 이만. 나는 남편과 함께 로비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모차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며 웃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차에 타서 백미러로 로비를 봤다. 전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 오늘 본 광경이 충격이었을 것이다. 불임이라고 몰아붙였던 며느리가 건강한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인생은 정말 공평하네요. 내가 중얼거렸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4년간의 지옥을 이겨냈고 그 대가로 진짜 행복을 찾았다. 차가 출발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거짓말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 대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